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가족이 돌리면서 우리도 다 보따리 싸갖고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자 이렇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플랜을 누가 세우실래? 우리 황 박사님 법적인 걸 하셔야 되니까 황 박사님 너무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이거 언론 담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담당 부총리님께서. 아니 그 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 그 안을 가지고 전국 지역 대표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 그건 이 정도 하고 좀 이따 시간 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어서 오세요. 우리 공생의 성남의 이성윤 코디네이터님께서 오셨습니다. 공생 코디네이터.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앞으로도 한여분 기회 안 한대요. 한여분 어떻게 한다냐면 아니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끝나면 시위를 한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왜 시위를 해야 돼요? 시위를 안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예정된 그 오늘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메인 세션은 그 재무회계 규칙에 전제안에서 했던 것에 유연 소송이 돼 있어 가지고 그 기각이 돼 있는데, 그 헌재문 판결문을 우리가 좀 분석을 제대로 해서 분석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재무일치 입법 예고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할 준비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가 얼마 안 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의 그 대표 율사이신 대한장교왕 한림원 황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그다음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우리 조남웅 부총재님께서 해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김영희 부총재님께서 그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는 아셔야 될 게 정부가 지금 무슨 꿍꿍이속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각 단체마다 다 다르게 알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조차도 다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서, 그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김영희 부총리께나 저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해주시고, 두 번째 세션은 짧게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았냐면, 어느 보호자하고 원장하고 우리 어머니 내년에는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네요. 이제 국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하는 장면들을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근데 거기까지 시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하고 안 가게 되면 그것만 별도로 그 만화 형태로 그 내용 시나리오를 만화 형태로 만들어서 좀 누구나 쉽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게 다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완성되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 사회는 제가 보고 오늘 주체는 대한장교왕 한림원입니다. 여기 안 쓰셨어요? 대한장교왕 한림원 주체로 하기 때문에 우선 회장님께서 인사말을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이게 무선 마이크가 되는데 마이크가 녹음 때문에 그냥 녹화하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우리 연구 활동을 하자고 해서 지난 2월 초에 대한장기영 한림원 학회인데,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연구 능력이 열악하죠. 다 또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쪽 특히 복지 쪽에는 이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공화 쪽으로 소위 이제 비영리 쪽으로 옛날에 이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이러한 이제 논리로다가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영리기관을 대변하는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다 해서 미력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역량을 좀 모아서 연구 활동을 좀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의견들도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홍철 회장님의 주제 발표인데 오늘의 메인 팀은 재매기에서 위원회에서 기각 통계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다음 단계 액션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는 그 안에서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주장하는 바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다음 단계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는 우리가 12시 반에 식사를 하도록 할까요? 지금 1시간 정도. 예. 1시간 정도 같이 말씀 나누고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죠. 거기서 하시겠어, 나와. 여기서 제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예, 그럼 거기서 하시고, 제가 슬라이드는 뭐 필요에 따라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저거 요인물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요건 이제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헌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법률 안에서 이제 그 재무회계 규칙과 인건비 고시를 하는 조항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기관들에서는 꾸준히 그것이 이제 위헌적인 것이다 해서 이제 그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폐기하라라고 이제 꾸준히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 반 동안 국회에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잡아놨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이제 정치적으로 민노총 쪽에 밀려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명백히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과하자마자 이제 그 재가단체인 전재현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해서 이건 위헌적인 것이다 라고 청구를 했는데 기각 판결이 최근에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각 결정이 난 것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문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결정 요지를 좀 줄여서 헌재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정요지가 있고, 그래서 결정요지가 있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은 그 결정요지에 대해서 단락단락 의견을 제가 다뤄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5페이지를 보시면은 헌재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 해가지고 소송 절차에서 기획연동이 상실됐고 구체적인 심리 판단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게 결정된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6 헌마 719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건 진행 과정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다. 뭐냐 하면은 이 헌법소원 사건이 2016년 8월 26일 날 사건이 접수됐고 이해관계인인 복지부 장관에게 2016년 9월 20일 이 사건을 헌법재판의 심판에 회부하겠다. 정식으로 접수해서 회부하겠다 하는 통지를 했어요. 그런 후
9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가 2017년 6월 20일 날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어요. 의견서를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구자들을 불러서 심리를 하지도 않고 그 의견서를 제출받은 일주일 후에 바로 6월 27일 날 선고기를 통지를 했어요. 선고하겠다. 통지를 27일 날 통지를 했는데 이틀 후인 29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일 날 선고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9개월 부여했는데 신청인 헌법소원 신청인들에게는 이해관계인인 복지부 장관의 의견서에 대해서 또 반론 의견서를 낼 수도 있는데 이 반론 의견서를 작성하기에는 너무 짧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심리 절차도 없이 선고일을 통지한 이틀 후에 바로 선고를 했다. 그리고 선고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이해관계인인 복지부 장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거의 그대로 뺏기어서 받아들이는 인용하는 기각결정을 내렸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 기각결정은 재무회계 규정, 즉 재무회계 규정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인건비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심리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심리 판단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조항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될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런 것이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데 그 자료에 대한 판단 없이 이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게 제일 문제점이다. 그 뒷장을 보시면은 특히 인건비 고시 규정에 대해서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이것도 이제 전재현에서 했는데 2017 구합 65210 2017년 5월 25일 날 제기를 했고 이어서 바로 그 다음 날 이 고시가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지더라도 일단 발령이 되면은 우리에게 침해가 너무 심하니 집행을 정지해달라 하는 이제 또 신청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2017 11330 요건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유례 없이 소위 이제 가처분 신청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불러서 보고 바로바로 이제 결정하는 게 관리인데 이게 지금 5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6월, 7월 한 2달 동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들어가 보니까 7월 10일 날 문건들이 오고 간 그 전에 7월 10일까지 문건들이 서로 복지부가 오고 이쪽에 전재현 쪽에서 이제 오고 가고 이제 계속 했는데 서로 반박하는. 근데 7월 10일자까지 이제 문건이 오고 갔는데 그 이후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결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다 휴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순쯤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논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복지부의 논리를 많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최대한 거기서 논쟁을 많이 하도록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매기율칙이 확정되는 경우에 인건비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해서 우리들이 재차 헌법재판을 청구하면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기존에는 기각결정이 났었는데 인용 소위 위헌 판결을 뽑아낼 수 있지 않겠나. 지난번에 이제 요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헌재 결정의 내용상의 문제점에서 보시겠지만은 그 논리를 복지부에서 한 거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 사실 헌재에서도 이 구체적인 현장의 사정들이라든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럴듯하게 복지부에서 잘 썼어요.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이제 그 복지부의 의견서를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응 논리를 제시를 했으면은 판결이 어떻게 결정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좀 시간을 주는데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부에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고시 무효 소송이 들어가 있고 또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가 있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상당히 벅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쪽이 얘기해서 야 우리 의견서 빨리 줄 테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좀 이거 빨리 좀 기각결정 좀 해줘 해서 제가 보기엔 좀 그 헌법연구관 쪽으로 해가지고 로비를 좀 한 것 같아요. 급하게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야 이거 봐라 헌법 재판소에서 말이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거 위헌이라고 얘들 떠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서둘러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재 결정의 내용사항을 하나하나 좀 보면은 우선은 심판 대상에서 청구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의 2 제1항 본문 또 38조 제4항 전부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청구인들의 주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위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이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을 위 조항들 중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까만 표시해 놓은 거는 제가 이제 의견을 단 건데 우선 청구인 전재현 측이 심판 대상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한정한 것은 특정 급여 종류로 위헌 심판 대상을 축소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한 것을 좀 보인다. 다시 말해서 민간기관 전부로 심판 대상을 삼아야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성 조항이 좀 더 설득력을 갖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 2 제1항 본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 그리고 38조 4항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래서 위 헌재 결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국한해서 위헌성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국한해서 심판 대상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국한해서 위헌성 판단을 한 것이다. 심판 대상 조항 넘어가고 그래서 결정 중은 이 사건 심판 정구를 모두 기각한다. 기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보면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청구인들이.
그런데 기준 조항은 그 재무회계 규정이에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여기서는 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재무회계 기준 조항의 위헌성 판단에서 목적의 정당성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절하냐, 적합하냐 하는 거는 재무회계 규칙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것 같다. 즉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에 적용되는 특수한 회계 규칙인 거다. 근데 그것을 이제 혼동해서 본 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기준조항은 장기요양보험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해서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이 공공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당연히 재무회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손쉽게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공성을 갖는 도로공사를 하는 민간건설업자의 경우에 국가가 공사업체의 재무회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봤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공공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기관의 회계를